안녕하세요. 은퇴 후의 새로운 삶.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꿈꿔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니까요. 저희에게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어요. 뭐 베트남 이민 가셨다가 어려움 겪으신 분, 캠핑카로 전국 유랑하시는 분, 또 원룸 투자하셨다가 좀 힘들어지신 분도 계셨고요. 네, 정말 사연들이 다양했는데 그만큼 은퇴 후 삶의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서울에 무려 10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갖고 계셨던 부부가 있어요. 이걸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귀촌을 하셨는데, 근데 불과 1년 만에 정말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10억 자산을 움직인 결정인데 1년 만에요. 그게 단순히 귀촌 실패했다. 뭐 이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에 좀 더 주목하게 됐어요. 네, 들어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또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까지 뭐랄까 은퇴 후에 큰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거의 모든 변수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부부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그 결정의 순간들, 또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비춰서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부부가 서울에서만 38년을 사셨대요. 와, 38년 거의 평생이네요. 네, 남편분은 교직에 계셨던 것 같고요. 근데 서울의 그 매연이랑 소음 때문에 그런지 건강이 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셨다고 해요. 와, 건강 문제가 일단 있었군요. 은퇴 시점에는 정말 중요한 고려 사항이죠. 네. 마침 살고 계시던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가치는 있었는데 재건축은 뭐 언제 될지 기약이 없어 보였고요. 건강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좀 불확실하고 뭔가 변화를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끌림 요인이 등장합니다. 끌림 요인이요? 네. 남편분의 오랜 친구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엄청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 거죠. 아, 친구분이? 네. 경기도 외곽인데 뭐 공기 좋고 물 맑은 건 기본이고 심지어 서울에서 온 교수 부부가 이웃으로 딱 살고 있어서 외롭지도 않을 거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솔깃한 제안을 한 거예요. 음, 여기서 약간 좀 주의해야 할 신호가 보이는데요. 어떤 점이요? 바로 그 이해관계가 얽힌 지인의 추천이라는 점이죠. 물론 뭐 좋은 뜻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중개업자라는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본 다른 사례들, 뭐 원룸 투자 실패 사례 같은 거 가도 그냥 아는 사람 말만 믿고 덜컥 투자했다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교차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게다가 자녀들, 특히 아드님 쪽에서 아버지 건강 문제랑 서울 생활비 너무 부담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귀촌을 막 지지하고 나선 거예요. 자녀들까지요? 그럼 정말 힘이 실렸겠네요. 네, 물론 여기에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좀 다른 속내가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게 든든한 응원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남편 건강, 자녀 지지, 또 막연했던 전원 생활의 로망, 이게 다 합쳐지면서 38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거죠. 네. 기대감은 정말 크셨을 텐데 이제 현실과의 간극이 시작되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10억 원에 팔고 드디어 귀촌을 딱 실행에 옮기셨어요. 근데 시작부터 약간 삐걱거렸어요. 아, 처음부터요? 뭐가 문제였나? 바로 그 중개 수수료 문제였어요. 그 친구분인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주는데 처음에 뭐 얘기했던 보통 비율 있잖아요. 한 3% 내외. 음, 그게 아니라 무려 9천만 원을 요구받고 그걸 지불하신 거예요. 네. 9천만 원이요? 10억에 9천이면 거의 10%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나중에야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걸 아셨지만 그때는 그냥 얼떨결에 넘어가신 거죠. 잠깐만요. 이건 그냥 수수료가 비쌌다 정도가 아닌데요. 당장 부부가 쓸 수 있는 노후 자금이 그만큼 확 줄어든 거잖아요. 맞아요. 재정적인 완충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새 삶을 시작하신 건데 이게 나중에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복선이네요. 그렇죠. 근데 뭐 당시에는 그런 심각성을 잘 모르셨고 새로 구한 집은 정말 꿈에 그리던 모습 그대로였다고 해요. 아, 집 자체는 좋았군요. 네. 부지가 300평에 40평짜리 주택, 넓은 마당,
텃밭의 작은 과수원까지 정말 그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족감이 엄청 크셨대요. 네, 그럴 만도 하네요. 이웃으로 소개받은 그 교수 부부는 아, 여기는 천국이에요 이러면서 극찬을 하고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뭐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 이러면서 환대해주고요. 분위기가 좋았네요, 처음엔. 손주들이 놀러와서 텃밭에서 막 뛰어노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고 실제로 남편분 건강도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았다고 하고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하게 성공한 귀촌 생활의 시작인데요. 네. 그런데 그 천국의 이면에는 역시나 예상치 못한 현실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불과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현실적인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와닿은 건 역시 인프라 부족. 아, 시골 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죠? 네, 가까운 마트가 차로 30분 거리라는 건 뭐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남편분 정결검진 때문에 가야 하는 큰 병원이 편도로 2시간, 왕복 4시간 거리라는 건 와,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었던 거죠. 왕복 4시간 거리 병원이요? 이건 그냥 좀 멀다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특히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면 시간, 비용 부담이 엄청나죠. 근데 더 심각한 건 혹시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원생활 로망 속에서 제일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남편분 건강이 다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숨도 차고 피로감도 자주 느끼고 밤에는 가슴이 불편하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고요. 어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돈 나갈 일도 계속 생겼어요. 마을 회비를 내야 했는데 이게 뭐 소위 외지인 차등부가라고 해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외지인 차등부가요?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거기다 뭐 마을 도로 정비해야 한다. 뭐 이런 추가 비용 요구도 계속 이어졌고요. 이게 뭐 법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일부 농촌 지역 공동체에서 약간 텃세처럼 작용하거나 아니면 뭐 기반시설 같이 쓰는 거니까 기여금 내라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촌할 때 이런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설정, 예상 못한 공동비용 부담, 이것도 분명히 생각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천국이라고 말했던 이웃 교수 부부가 갑자기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이러면서 좀 뜸을 들이더니 사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다. 이런 뜻밖의 말을 남긴 거죠. 이때부터 부부에게 슬슬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초기 만족감 뒤에 숨어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군요. 의료 접근성 문제, 건강 문제 재발, 예상 못한 비용 부담, 거기다 믿었던 이웃과의 관계 변화까지 상황이 점점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균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귀촌한 지 한 4개월쯤 됐을 텐데 남편분 정기검진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이었는데요? 자신들이 팔고 온 그 서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재건축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클 거라는 얘기까지. 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큰 결심하고 내린 결정인데 바로 그 결정 때문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잖아요. 그 후회랑 상실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그 친구 중개인의 진짜 모습도 드러나요. 아, 그 친구분. 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지역 땅을 싸게 사들여서 이 부부처럼 귀촌 꿈꾸는 서울 사람들한테 비싸게 되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부부 역시 그 과정의 일부였던 셈이죠. 세상에. 그럼 처음부터 좀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그 9천만 원 중개 수수료 역시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뭐 친구는 계약서상 문제 없다. 당신들도 좋은 집 얻지 않았냐? 이러면서 발뺌을 하더래요. 어휴, 이건 뭐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그냥 오랜 친구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는 그 감정적인 충격이 훨씬 컸겠는데요. 맞아요. 계약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친구니까 믿었던 대가가 너무 컸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신뢰와 검증, 이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 이웃 교수 부부의 진실까지 밝혀져요. 네,
그분들은 또 뭔가요? 원래부터 한 1년 정도만 잠깐 살다가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요. 네. 어쩌면 이 부부 같은 다른 귀촌 희망자들 안심시키려고 뭐 일종의 모달 주민 역할 같은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마을 사람들이 왜 점점 냉담해졌는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들도 어차피 곧 떠날 사람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었고, 심지어 어떤 분은 겨울 난방비가 기름 보일러라, 서울 아파트 3배는 그냥 나올 거다, 이런 냉정한 경고까지 하더래요. 외부적인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와중에 그럼 내부에서도 좀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던 거죠. 가족 간의 갈등 말이에요. 네, 그게 추석 명절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딸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은 거예요. 딸이요. 뭘요? 우연히 오빠 부부,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하는 얘기를 엿들었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계속 계시면 여러모로 좀 불편하니까 차라리 집 팔게 유도해서 그 돈으로 우리 투자하자. 뭐 이런 내용의 대화였다는 거죠. 네. 아들이? 네. 실제로 아들은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고 집 판 돈 일부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사둔 상태였어요. 와, 세상에. 그 아들의 귀촌 권유가 사실은 아버지 건강이나 생활비 걱정이 아니라 자기 투자 자금 마련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였다는 게 드러난 거군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는데요. 친구에 이어서 아들까지 믿음의 기반이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명절날 온 가족 앞에서 정말 큰 다툼이 벌어졌고 그 충격으로 남편분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거예요. 아이고. 협심증, 그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심각한 가슴 통증 있잖아요. 그게 재발한 겁니다. 아, 협심증이. 네. 경제적 손실, 점점 나빠지는 건강, 외딴 시골 생활의 불편함, 여기에 가장 믿었던 친구랑 아들한테 연달아 배신당했다는 이 사실이 남편분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충격을 준 거죠. 노후 자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가족 관계, 신뢰 문제랑 얽히면서 사람을 정말 깊은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연쇄적으로, 네. 근데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병원까지의 먼 거리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닥친 거네요. 네, 그야말로 악몽 같았다고 하세요. 시골길 빠져나와서 고속도로 들어섰는데 명절 귀경 차량 때문에 길이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평소 2시간 걸리던 병원까지 3시간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와, 3시간이요. 정말 아슬아슬했겠네요. 네, 정말 간신히 위기를 넘겼는데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아주 현실적이고 단호하게 조언을 하셨대요. 언제든 상태가 다시 나빠질 수 있으니 최소 30분 안에는 응급실 도착할 수 있는 큰 병원 근처로 이사 가시라고. 와, 의사 선생님의 권고까지. 근데 당장 이사를 결정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집은 안 팔리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네, 그야말로 최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은 급매물로 내놨는데 문의 전화 한 통 없었고요. 부동산에서는 주변에도 비슷한 이유로 집 내놓은 경우가 많아서 시세보다 30% 이상 가격 낮춰야 겨우 팔릴까 말까 한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요. 30%나요? 그 와중에 제대로 관리 못한 남편분 주식 같은 다른 투자 자산 가치도 떨어졌고요. 생활비는 계속 나가죠. 왕복 4시간 병원 오가는 택시비만 한 번에 20만 원씩 들죠. 주택 관리비도 계속 나가죠. 통장 잔고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자녀들한테 좀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그것도 좀 거절당하셨다고? 네, 그 부분이 부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딸이랑 아들 모두 뭐 각자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당장은 도와주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는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비 부담 때문에 집 전체를 다 데우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방 한 칸만 겨우 난방하면서 지내야 할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첫 달 난방비만 5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담이 어땠을지. 네, 남편분은 협심증에 관절염까지 심해지고 아내분도 무리하게 텃밭일을 하시고 이러면서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고 부부 건강이 같이 나빠져만 갔습니다. 정말 사면초가네요. 그야말로 고립무원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시골 인프라의 그 취약함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네, 한겨울밤이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요? 한겨울에요? 네, 난방기구는 당연히 다 멈췄고 주변은 그냥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도시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공포랑 무력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시간도 꽤 걸렸고요. 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온정의 손길은 있었다고요? 네, 뭐 옆집 살던 김씨 아저씨 같은 분이 정전됐을 때 따뜻한 음식이랑 차를 가져다 주시면서 잠시나마 위로가 되어 주시기도 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온정보다는 마을 사람들 전체의 그 냉담함, 보이지 않는 차별, 이런 걸 더 많이 경험하셔야 했죠. 비슷한 시기에 귀촌했다가 다시 떠나려던 다른 할머니 한 분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서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서울 사람 취급이야. 이런 씁쓸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경제적, 건강상, 관계상의 어려움이 다 겹치면서 부부가 느꼈을 고립감, 절망감, 정말 상상하기 힘드네요. 네. 그럼 이 부부는 이 깊은 절망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오신 걸까요? 어떤 좀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네, 정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고 느꼈을 때 좀 의외의 곳에서 변화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분이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귀촌 실패자들의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하신 거예요. 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랑 비슷하거나 혹은 뭐 더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들 사연을 보고 정보도 나누고 서로 막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큰 힘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쵸.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냥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네요. 이게 단순히 뭐 심리적인 지지를 넘어서 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변호사 출신의 귀촌 경험자분한테 법률적인 조언을 받게 돼요. 덕분에 그 부당하게 냈던 중개 수수료 9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귀촌자들이랑 힘을 합쳐서 마을 이장님한테 그 외지인 차별 문제 같은 거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 관행이 개선되는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계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점이 정말 주류해 보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리고 정말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딸의 도움이었어요. 따님이요? 네. 뒤늦게나마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자세히 알게 된 딸이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평생 자식들한테 베풀기만 하셨지 도움받는다는 게 처음엔 마음이 좀 불편하셨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랑 건강 문제를 생각해서 결국 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자녀의 그런 진심 어린 지원이 정말 큰 힘이 됐겠네요. 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부부는 시골집은 뭐 당장 안 팔리니까 일단 전세로 내놓고 서둘러서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주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이장님 태도도 좀 부드러워져 있었고 정전 때 도와줬던 김씨 아저씨 같은 이웃들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건네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을 좀 외면했던 아들도 찾아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록 정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부의 노력, 또 함께 연대했던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족의 지원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부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무엇보다 병원이나 마트 이용이 훨씬 편리해졌고 딸 가족과도 자주 왕래하면서 정서적인 지지도 받고 계시고요. 물론 뭐 아직 시골집 처분 문제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건강이라는 과제는 남아있긴 합니다. 이 1년 남짓한 정말 혹독했던 경험이 이 부부에게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부부는 자신들의 경험을 그냥 묻어두지 않으신대요.
아까 말씀드린 그 귀촌 실패자 모임에서 강연도 하시고 온라인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 분들이 강조하시는 교훈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들을 좀 정리해보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귀촌은 막연한 로망이 아니라 정말 냉혹한 현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 네. 의료, 교통, 지역 문화, 공동체와의 관계, 또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까지 정말 철저하고 다각적인 사전 조사랑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중요하죠. 젊었을 때 체력이랑 회복력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특히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료 접근성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순위에 도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보다 가까운 병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는 이 부부의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네요. 네. 세 번째는 아무리 가까운 자녀나 친구의 말이라도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거액의 자산이 걸린 중요한 결정일수록 다양한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스스로 내려야 해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감정적인 요인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지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넷째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는 그런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좀 단계적인 접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인 접근이요? 네. 예를 들어서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한 1년 정도 임대로 살아보면서 현실적인 장단점을 충분히 경험해보고 결정하는 방식이죠.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건강, 그리고 가족 관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이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비록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 다시 손 내밀어준 딸과 아들이 있었기에 완전한 파국은 막을 수 있었잖아요. 관계의 회복과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네, 어떤 환경 변화를 계획하시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와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1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귀촌이라는 큰 변화를 시도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도시 근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한 은퇴 부부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에게 보내주신 여러 은퇴 후 삶의 변화 사례들 중 하나였지만 재정, 건강, 관계,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 개인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점검 없는 변화는 예상치 못한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 계획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 또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또한 오늘 이야기의 부부처럼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게 되더라도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용기, 그리고 주변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읽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께서 그리고 계신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계획에 작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오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이걸 바탕으로 다음번엔 어떤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친구와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었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결정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조언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노후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신뢰와 검증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